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로 핸드북 오브 일렉트로케미컬 에너지의 챕터 3 Thermodynamical Aspects of Electrochemical Reactions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학부연구생 정보민입니다. 저- 네, 지금 에너지 산업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 중심에는 전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나 연료전지 같은 전기화학 시스템이 에너지 변환의 핵심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전기화학 반응은 일반 화학 반응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물질이 변할 때 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일이 함께 교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를 넘어서 이 반응이 가진 에너지의 퀄리티가 어떤지, 그리고 로스는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서 연력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화학에서는 화학종이 변할 때 에너지 상태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의 양보다 에너지의 퀄리티입니다. 전기 에너지 같은 워크는 100% 일로 변환 가능한 이제 그 자체가 고품질인 에너지인 반면 이제 히트는 온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퀄리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엑서지 또는 이제 어베일러빌리티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데요. 이제 이를 통해서 공정에서 발생하는 진짜 로스를 찾아내고 공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반응은 에너지를 적절히 공급하고 그 로스만큼의 열을 배출한다면 이론적으로 리버시블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화학 반응을 에너지 관점에서 다시 새롭게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연소 반응 같은 그런 반응은 에너지를 오직 열로만 방출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Q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기화학 반응에서는 살짝 다릅니다. 반응 엔탈피가 정기적인 일과 그리고 열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서 출입하게 되는데 교재에서는 이를 WQ 리액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로스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식 3.3을 통해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보다 실제 일을 적게 얻으면 그 차이만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열이 되어서 시스템을 더 뜨겁게 달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기화학 시스템의 이제 비효율이 이제 곧바로 열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용어 정리를 살짝 해드릴 텐데요. 일단 엑소 에너제틱은 반응 엔탈피가 줄어드는, 즉 델타 H가 음수면서 에너지 자체가 방출되는 반응입니다. 엔도 에너제틱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소서믹은 실제로 열이 방출되는, 즉 Q가 음수인 반응입니다. 엔도서믹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반대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 둘을 같게 취급하긴 하는데 정기화학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엔도 에너제틱 반응인 수전의 공정에 이제 전기를 좀 무리하게 많이 투입하게 되면은 그 손실열 때문에 실제로는 겉에서 봤을 때는 열을 내뿜는 엑소더미 공정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3.2장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식 3.8을 통해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효율을 계산하는 그 계산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분자에서 1과 열을 그냥 더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게 1은 100% 엑서지이고 열은 온도에 따라서 퀄리티가 다른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서로 퀄리티가 다른 에너지이기에 단순히 더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3.3장에서 엑서지와 에퀴발렌트 템퍼레처의 개념을 도입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3.2절에서 에너지의 퀀티티적인 그런 흐름을 봤다면 3.3절에서는 에너지의 퀄리티를 평가할 기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그 기준점은 평형 상태에서 잡을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식 3.9를 보시면 화학 반응이 평형에 도달해서 이제 깁스의 에너지가 최소가 되어서 이제 반응 진행도를 나타내는 자이에 따른 변화율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추가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가상의 표준 상태를 가정할 겁니다. 바로 평형상수 K가 1인 지점인데요. 일반적으로 델타 RG 제로는 마이너스 RT ln K인데 이제 K가 1이므로 델타 RG 제로는 0이라는 그런 3.11의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제 이 교재는 바로 이 특수한 지점에서의 온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3.12의 깁스 헬름홀츠 방정식을 가져와서 저희가 앞서 정의했던 델타 RG 제로는 0이다를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이때 온도를 일반적인 T1은 구분되게 equivalent temperature라고 정의하고 이 템퍼레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 챕터의 핵심 수식인 3.13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 3.13의 식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큰데요. 이 equivalent temperature는 반응 엔탈피 델타 RG 제로와 반응 엔트로피 델타 RS 제로의 비율로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반응 엔트로피는 분자들의 무질서도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제 기체의 분자수가 늘어나면 엔도트로픽이면서 양수가 되고 줄어들면 엑소트로픽이면서 음수가 됩니다. 이제 이 에퀴벌런트 템퍼레처 값은 해당 화학 반응이 가진 에너지가 연력학적으로 몇 도짜리 열원과 맞먹는 그런 퀄리티를 가지는가를 나타내는 고유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실제 반응 온도와 이 에퀴벌런트 템퍼레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식 3.17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은 평형상수 K가 1이 아닌 실제 조건에서 시스템의 온도가 기준점인 equivalent temperature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규어 3.1은 이 수식을 시각화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반응 엔트로피가 클수록 온도 변화에 조금 둔감해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엔트로피가 큰 반응일수록 온도를 제어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에퀴벌런트 템퍼레처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이제 다음 절에서 다룰 효율을 계산하기 위한 고온의 열원의 이제 기준 온도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이 반응으로 그래서 최대 얼마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즉 어베일러빌리티 혹은 엑서지를 수식적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의 최대 1은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델타 RG 제로와 같습니다. 앞서 3.3회 식 3.13에서 이 식을 얻어냈었고요. 이제 이를 깁스 헬름 물질식에 대입해서 주변 환경 온도를 T0라고 할 때 이제 식 3.19로 유도하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식의 괄호 안의 항이 이제 연력학에서 열기관 효율을 나타내는 카르노 팩터와 이제 형태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수식은 화학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equivalent temperature를 가진 그런 고온 열원에서 T0인 저온 열원 그 사이에서 작동하는 이상적인 열기관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식을 일반화해서 normalized 엑서지를 식 3.20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제 normalized 엑서지, 즉 E hat EX는 엔탈피 대비 엑서지, 즉 총 에너지 대비 유효한 일의 비율을 뜻합니다. 만약에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그 반응은 엔트로피 손실이 거의 없는 고품질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엔드트로픽처럼 에퀴벌런트 템퍼레처가 음수가 되거나 아니면 T0보다 작아진다면 이 값은 1보다 커질 수 있고요. 이제 이는 외부 열을 흡수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번엔 실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의 온도 TQ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제 리버시블한 전기화학 반응에서 어베일러빌리티가 정기적인 1, 이제 WEL과 이제 카르노 효율을 곱한 열의 엑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 3.26은 이제 저희가 정기적인 일은 얼마나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남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제 열의 온도 TQ가 결정됩니다. 식 3.28은 이를 무차원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과 열의 온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할수록 폐열의 온도는 낮아지고 전기를 적게 생산하면 폐열의 온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반응 전체에서 서브스턴스 범위로 이제 좀 좁혀볼 텐데요. 이제 반응만이 아니더라도 물질 하나하나도 이제 각각의 엑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이제 특정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그 최소한의 일이 바로 그 물질의 엑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 3.38을 통해서 저희는 각 물질에 대해서도 normalized 엑서지와 equivalent temperature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포도당의 경우 계산해보면 normalized 엑서지가 1.028로 1보다 크고 이건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단순히 1만 공급해서는 못 만들고 태양광 같은 그런 하이 퀄리티 에너지와 함께 열을 방출해야만 생산된다는 뜻입니다. 산화칼슘의 경우는 normalized 엑서지가 0.728로 1보다 작으므로 그냥 일반적인 열화학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별 물질의 엑서지를 알았으니 이를 모두 합쳐서 이제 전체 반응의 엑서지 델타 REX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식 3.40은 모든 생성물의 엑서지의 합에서 반응물의 엑서지의 합을 뺀 값은 결국 그 반응의 표준 깁스 에너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반응 전체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노멀라이즈드 리액션 엑서지를 식 3.41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개별 물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복잡하든 이제 반응 전체의 퀄리티는 에퀴벌런트 템퍼레처 하나로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엑서지는 어떻게 1과 열로 분배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이거는 식 3.43의 엑서지 밸런스 식을 풀면은 이 식 3.44에 열이 방출되는 TQ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디멘션리스로 바꾸면은 이 식 3.45의 그 유명한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식은 우리가 전기를 많이 생산할수록 배출되는 열의 온도는 더 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형산수가 1인 이제 표준 상태였을 때만을 가정했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농도가 계속해서 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농도항을 추가해주면 그 유명한 3.56의 네른스트 방정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 식은 반응이 진행돼서 농도가 변하면 드라이빙 폴스도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희가 3.3절에서 이제 정의했던 그 에퀴벌런트 템퍼레처나 델타 G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실제 공정에서는 농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3.60의 이제 효율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1보다 작을 것입니다. 여기서 3.61의 식과 같이 프로세스 COP를 따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식의 분자를 보면은 열 Q에 아까처럼 이제 단순히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카르노 팩터를 곱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3.2절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한 효율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서지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열 전달에 의한 이리버시블입니다. 식 3.65와 3.66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할 때 엔트로피가 생성된다는 연력학체 2 법칙의 기본식입니다. 이것을 전기화학 반응에 적용하면은 3.69의 식이 유도되는데요. 이 식은 전기화학 반응의 모든 이리버시블 함은 마치 리버시블 템퍼레처와 실제 반응 온도 사이의 열교환이 불완전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반응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온도 차이에 의한 손실로 생각하면서 설명하는 식인 겁니다. 실제 전극 표면에서 일어난 손실을 오버 포텐셜이라고 하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반응 속도론적 로스가 있는데요. 평형 상태에서는 이제 평형 상태 근처에서는 전류와 구동력이 비례하지만 평형에서 멀어지면은 이제 테펠 이퀘이션 식인 3.74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 식은 전류 밀도를 높이려면, 즉 반응을 빨리 시키려면 그 로그 스케일로 전압 로스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연료 전지가 초기에 전압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격렬해지면은 이온이나 연료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디퓨전 리미테이션이 발생합니다. 식 3.77을 보시면 전류가 한계 전류에 다가갈수록 이제 0이 되어서 전압 로스가 무한대로 치솟게 됩니다. 또한 식 3.78과 같이 전해질의 저항에 의한 옴 로스도 발생합니다. 결국 실제 공정의 효율은 이 모든 로스를 최소화하는 설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시페티브 워크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보다 실제 얻은 일이 적을 때, 이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로 변하여서 시스템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인다고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로스가 발생하면 시스템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오버 포텐셜이 줄어드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온의 연료 전지가 효율 면에서 유리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제 화학 반응의 온도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수식들이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여드릴 이 다이어그램은 반응의 엔탈피, 엔트로피, 그리고 엑서지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의 X축은 온도, Y축은 온도, X축은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때 수직선은 반응 엔탈피로 교재에서 이제 근사를 적용해서 온도에 따른 엔탈피를 무시하므로 이렇게 이제 곧은 수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각선은 깁스 자유 에너지입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깁스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이 기울기가 바로 앞서 배운 반응 엔트로피 델타 RS 제로입니다. 이 두 선이 만나는 지점, 즉 델타 G가 0이 되는 그 지점의 온도가 바로 에퀴벌런트 템퍼레처입니다. 이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임퍼시블 리전 때문인데요. 연력학적으로 평형상수 K는 1인 조건에서 절대로 에퀴벌런트 템퍼레처 이상의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데요. 이는 에퀴벌런트 템퍼레처를 넘어서면 델타 G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 선의 아래쪽인 리버시블 영역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피규어 3.7에서는 저희가 왜 연료전지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그래프의 왼쪽 하단, 즉 상온에서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전기를 뽑아내지 않고 연료를 그냥 태운다면, 즉 컨뷰전을 한다면 이제 저희는 이 그래프의 수직선을 따라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제 델타 RG 제로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모두 열로 바뀌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연료전지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빗변인 델타 RG 제로와 수직선인 델타 RH 제로 사이의 삼각형 면적, 즉 엑서지를 정기적인 1로 가로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에퀴벌런트 템퍼레처에 가까운 고온에서 반응을 시키거나 혹은 전기를 추출해야지만 엑서지 로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엑소트로픽 반응을 다룹니다. 엑소트로픽이란 엔트로피가 밖으로 나가는, 즉 엔트로피 변화 델타 RS 제로가 음수인 반응을 이제 앞서 말했었는데요. 기체 분자수가 줄어들거나 기체 분자수가 줄어들거나 좀 더 질서정연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시스템 내부의 질서가 증가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로 엔트로피를 외부로 방출해야 합니다. 반응 과정에서 반드시 열을 밖으로 버려야 함과 같습니다. 따라서 엑소트로피 반응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냉각을 하고 그 폐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설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엔트로피도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피규어 3.10을 보면 그래프 1에서는 저희가 반응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 W1로 사용하면 배출되는 열의 온도는 T스타에서 TQ1으로 떨어집니다. 그래프 2에서는 전기 생산을 W2로 최대화했을 때 배출되는 열의 온도는 상온인 T0까지 내려갑니다. 따라서 전기효율을 높일수록 부산물로 얻는 열의 가치는 낮아져서, 즉 온도가 낮아져서 난방용 온수 정도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반대로 고온의 열이 필요하다면 전기 생산을 줄여야 합니다. 그림 3.11에서는 에너지는 흡수해야 하는데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 식을 보면은 두 항이 모두 양수가 되어서 자발적 반응이 절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기화학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반응 엔탈피보다 훨씬 더 큰 전기 에너지를 강제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강제로 투입된 전기 에너지가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채우고도 남게 되면서 이 남은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서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화학적으로는 흡열 반응임에도 실제 공정은 열을 펄펄 내뿜는 발열 공정처럼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엔도트로픽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엔도트로픽 반응은 생성물의 엔트로피가 반응물보다 커지는, 즉 시스템이 무질서해지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 때문에 연력학적인 어떠한 보너스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주변 환경에서 열을 흡수해서 부족한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투입한 연료의 연령보다 더 많은 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3을 보면 이 반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엑소 에너지틱이면서 동시에 무질서해지는 엔도트로픽입니다.
그래프의 막대의 길이를 좀 주목해 보시면은 생성되는 전기 W-W1의 길이가 이제 반응 엔탈피 델타 RH 제로보다 더 깁니다. 이제 이는 부족한 에너지를 주변 환경에서 열로 흡수해와서 전기로 바꾸기 때문인데요. 이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효율 100%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엑소트로픽에서는 냉각을 걱정해야 했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가열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정반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림 3.14는 에너지가 필요한 흡열 반응입니다. 엔도트로픽 성질 덕분에 고온에서 매우 유리한 반응인데요. 그래프 1에서는 고온 열원이 공급되면서 그 열이 가진 엑서지까지 합쳐져서 반응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래프 2에서는 열 대신 전기 -W2를 투입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때는 상온에서도 반응이 가능하고 필요한 엔트로피를 환경에서 이제 흡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3절의 핵심 메시지는 물질 변환과 에너지 변화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석연료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의 전기화학은 단순한 배터리 기술이 아니라 물질을 에너지로 또 다시 에너지를 물질로 자유롭게 변환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